지적 설계론과 그 진화론 사이에 그 논쟁은 굉장히 긴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 뭐 그런 그 상반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그 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뭐 그 근대 과학의 시점부터 살펴보더라도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역사적 어떤 그 굴곡이 있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다시피 16세기, 17세기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그런 그 과학자들은 그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뭐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해서 케플러 또는 보일 또 후에 그 뉴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어떤 그 과학이 종교적 신앙을 이제 그 확인해 주는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부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지적 설계론이 뭐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과학에 있어서도 이제 그 주도적인 어떤 그 사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뉴턴의 이런 그 프린키피아에서의 주장이라든가 또는 광학에서의 어떤 그 지적 존재에 대한 어떤 그의 주장은 그런 거를 이제 잘 나타내주는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물리학에서뿐만 아니라 생물학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지만은 존 레이가 쓴 Wisdom of God Manifested in the Works of Creation 같은 이러한 그 저술에서 이 세상이 또 생물체가 신의 설계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다라는 그런 그 지적 설계적 관점을 이제 잘 드러내주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알다시피 19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의 그 조류가 이제 바뀌면서 특히 유물론과 자연주의라는 그런 그 철학적 사상이 과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뭐 결국 다윈에 이르러서 종의 기원의 출판과 함께 그 지적 설계론의 어떤 그런 그 기존의 그 주도적 관점이 이제 그 진화적 관점으로 과학계에서 이제 바뀌는 그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좀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과학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19세기, 20세기에 그 진화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친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나열을 해본다고 한다면 1861년에 그 화석이 한 개 발견됐는데 그 유명한 시조새 화석이거든요. 여러분 시조새 화석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마치 이제 그 시조새 화석이 그 조류와 파충류의 어떤 그 중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결국 다윈이 맞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화석을 통해서 이제 그 더 힘을 얻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후에 여러 가지 이 전개 과정이 결국 이제 진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물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자리 잡게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시조새는 이제 지금은 아마 그런 의견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중간체라기보다는
어떤 새의 좀 특수한 그러한 종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주류 의견인 것 같은데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마치 다윈이 주장했던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과도기적 그런 생물체로서 이제 좀 생각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53년 드디어 밀러 유리 실험이 이제 이루어졌을 시점에는 진화가 뭐 밀러 유리 실험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화론이 아주 생물체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최초 생명의 기원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한 그런 이론의 어떤 축을 형성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1959년에 종의 기원 출간 100주년 기념 학술 대회가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열렸는데, 줄리안 헉슬리라는 학자가, 줄리안 헉슬리는 여러분이 지난번 이 토마스 헉슬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토마스 헉슬리의 이제 손자인데, 이렇게까지 선언하는, 즉, 결국 진화로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아주 학계에서 아주 탄탄한 그런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다시 새로운 어떤 지적 설계의 관점이 등장하게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동안에도 공부했지만, 결국은,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다윈 시대, 또 20세기 초반에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명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다시 부각이 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후반에 결국 왓슨과 크릭에 의한 DNA 화학 구조의 발견, 그게 밝혀지고, 그리고 이어서 DNA의 정보 보유 성질, 또 단백질의 정보 보유 성질,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진화론의 새로운 어떤 도전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나아가서 이제 새롭게 발굴된 그런 화석들이 다윈이 처음에 주장했던 그런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의 어떤 논쟁이 새롭게 이제 부각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는 현대 지적 설계론이 나오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과학 저술서 또 사건들을 이제 좀 적어 놓은 건데요. 사실 꽤 오랫동안 진화론이 이제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어떤 탄탄한 그런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세기 이제 후반에 들어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어떤 생명의 모습들이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새롭게 조망이 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DNA와 관련해서
결국 그 진화론이 그 DNA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그 제기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저술을 통해서 제기한 아주 중요한 그 서적이 여러분 책 1장에도 좀 나오지만은 이 찰스 텍스톤과 그다음에 월터 브래들리 그리고 라저 올슨이 저술한 The Mystery of Life's Origin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DNA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제기한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마이클 덴튼이라는 생물학자가 이제 진화론에 도전하는 그런 또 한 권의 책을 이제 저술하게 되는데 Evolutionary Theory in Crisis,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진화론이라는 그런 그 책인데 이 덴튼은 이제 이 책에서 그 진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 증거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 굉장히 허술하고 오히려 진화보다는 그 설계적 관점에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덴튼이 이 Evolutionary Theory in Crisis라는 책에서 제기한 어떤 그 진화론의 어떤 그 허점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진화론에서 그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하나의 그 근거로서 예를 들면은 척추동물 같은 경우에 이 마디가 5개다 다. 이런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디가 5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혹시 집에 개라든가 또는 고양이 그런 거를 키우고 있다고 그러면 이 발을 보게 되면 그것들도 마디가 5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 바로 그게 그 공통 조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5개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게 뭐 포유류든 또는 조류든 이게 다 5-digit limb 5개 이런 이 마디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덴튼이 이 Evolutionary Theory in Crisis라는 그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그거를 이제 사실은 뛰어넘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덴튼이 주장하는 건 만약에 그 모든 척추동물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그게 5개의 어떤 마디를 갖는 그 형태가 배아에서부터 5개의 그런 마디를 갖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배아 상태일 때부터. 근데 실제로 배아 상태에서는 그게 이 마디가 나오는 위치가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인 경우하고 또는 포유류인 경우하고 이게 보면은 이 5개가 나오는 거는 맞지만 그 나오는 그 위치가 배아 상태에서 보면은 그 종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위치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공통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은 왜 그게 다른 데서부터 나와야 되냐? 다 똑같은 위치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들이 그 다른 데서 위치가 각각 다른 데서 이렇게 마디가 나온다라는 거는 오히려 어떤 그 설계자가 계획을 가지고 척추동물은 5개의 어떤 마디를 갖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되 그 각 종마다 다른 식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좀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기존 진화론에서 강력하게 그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책이 이제 꽤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진화론이 워낙 공고하게 어떤 이 생물학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이런 서적이 이제 출판이 되면서 좀 진화론의 어떤 증거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좀 알리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필립 잔슨이라는 그 법학 교수가 이 필립 잔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법학 교수였었는데 UC 버클리의 그 법학 교수였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 뭐 법학 교수가 또 이런데 그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조금은 특이한 일인데 그 다윈 온 트라이얼이라는 그런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잔슨은 그 진화론이 사실은 매우 허약한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에 기대서 이것이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진 그런 진화론은 또다시 자연주의를 공고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일종의 그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진화론과 자연주의가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격렬한 그 생물학계의 그 비판이 쏟아졌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이 법학자가 그 생물학 이론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거를 생물학계에 있는 그 학자들로서는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테고 거기다 대고 이제 굉장한 비판을 이제 다윈 온 트라이얼에서 이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뭐 격렬한 어떤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과학 생물학계로부터 즉 이 존슨의 이 주장에 대해서 또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책은 뭐 전혀 어떤 과학적 가치가 없는 책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이제 쏟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같은 데서는 아주 그런 비판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의 이제 출간은 그 대중들로 하여금 그동안 진화론이 굉장히 강력한 과학적 증거 위에 서 있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을 이제 약간씩 허물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진화론의 문제를 이제 그 어떤 학술적 토론의 문제로 이게 또 바꿔놓은 그런 그 책이 그 마이클 비라는 생화학자가 1996년에
다윈스 블랙박스라는 그런 책을 저술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박테리아 플라젤럼 그때 보여줬던 것 같죠? 내가 요거는 필립 잔슨의 모습이고 그 필립 잔슨의 그 책의 저술에 이어서 왜 안 되냐? 네, 이 비히가 그 다윈스 블랙박스라는 그런 책을 이제 저술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정교한 그 분자 기계, 대표적으로 이제 비히가 제시한 거는 이 박테리아의 편모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분자 기계들은 분자 기계라는 건 분자 수준에서 그 기계와 같이 이렇게 작동되는 또 그렇게 조립되어 있는 그런 그 시스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어떤 자연 선택으로 설명될 수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그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학계의 어떤 그 좀 논쟁을 유발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쟁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 진화론 또 비히가 주장했던 이 지적 설계의 주장이 이제 그 논쟁의 그런 그 수면 위로 부상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우리 이 책에 그 저자였던 스티븐 마이어라는 그런 이 사람의 전공은 과학 철학인데요. 이 과학 철학자가 이 생물학 그 전문 저널이라고 볼 수 있는 Proceedings of the Biological Society of Washington이라는 그런 그 저널에 이제 논문을 하나 퍼블리시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그런 그 논문이 퍼블리시 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학계에서는 그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그런 그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비과학적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논문의 어떤 뭐 우수성과는 상관없이 지적 설계를 주장하면은 리젝트 되기 마련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어의 페이퍼는 놀랍게도 이 전문 그 생물학 저널에 2004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에서 마이어는 그 생명의 역사에서 그 지적 존재가 개입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최선의 설명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캄브리아 폭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캄브리아 폭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그 생물학 저널에 이제 출판이 되게 되는데 이게 출판이 되고 나서 굉장한 파문이 일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그런 논문이 전문 생물학 퀴즈에 퍼블리시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많은 생물학자들의 비판이 이게 출판이 되고 나서 이제 쏟아졌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파문이 일게 됐는데요.
이게 출판된 이후로 그 비난이 얼마나 쇄도했는지 그 에디터가 나중에 사임할 정도로 전문 저널의 에디터가 그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할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 그런 문제로 부각이 돼서 미국의 어떤 그 의회 조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조사하는데 관련이 되고 그런 아주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책의 서론을 보면은 이 페이퍼의 출판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만큼 기존 학계에서는 이 지적 설계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사건을 기화를 해갖고선 이 지적 설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를 쓴 저자가 자기의 논증을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갖고선 그 후에 출판한 게 이 책입니다. 시그니처 인 더 셀.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이 저자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역사 과학적 논증에 기초해서 왜 지성적 존재가 최초 생명의 기원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설명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철저하게 또 체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을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관점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지적 설계 논증이 대중들에게도 이제 좀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나아가서 이제 그 마이어는 2013년에 결국 최초 생명의 기원뿐만 아니라 그 캄브리아 폭발 아까 얘기했던 이 논문에서 다뤘던 이 캄브리아 폭발 이 사건도 그 지적 설계의 관점에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책을 이제 또 퍼블리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윈스 다우트라는 그런 책입니다. 스티븐 마이어의 사진이고요. 스티븐 마이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권의 책을 저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그니처 인 더 셀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다윈스 다우트라는 이 두 권의 책의 저술을 통해 갖고 최초 생명의 기원 그리고 이제 또 생명의 역사 속에서 왜 지성이 개입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합리적이고 그것이 최선의 설명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주장함으로써 지적 설계의 논증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새로운 그런 레벨로 이게 올려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지적 설계 논증은 예를 들면은 19세기 그 자연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지적 설계 논증 같은 경우는 유추적 논증이라고 해갖고 생명체가 매우 정교한 게 기계와 같이 매우 정교하니까
기계 같은 경우는 그 기계를 만든 그런 사람이 지적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명체도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좀 이런 식의 논증이었는데, 이제 마이어의 논증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그런 유추적 논증이 아니죠. 이거는 역사과학적 그 방법론에 기초한 그런 그 논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지적 설계 논증을 새로운 어떤 그 레벨로 그 올려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뭐 예를 들면 다윈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 때부터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 후에도 이 고생물학이라든가 진화 이쪽 관련해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진화론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캄브리아 폭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거와 관련된 이제 타임지 커버 스토리, 또 커버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20세기 후반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적 설계와 진화론 간의 어떤 그 논쟁이 어떻게 보면은 더 치열하게 전개되게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앞으로 과학이 이제 어떤 거를 더 보여줄 것이냐, 이런 그 과학적 그 발견에 의해서 이제 이 논쟁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은 최근 과학적 발견은 도저히 어떤 그 지적 설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화론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그 형국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